그 시진핑의 1대1로 네. 맞서는 이른바 경제회랑,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이라는 구상을 내놓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인도, 중동, 유럽의 그 철도, 항구 이렇게 연결하는 구상입니다. 시진핑의 1대1로가 있다면 이제 이건 바이든의 1대1로는 셈이죠. 청정에너지 개발이라든가 수출 통로를 구축하려는 거다. 꼭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견제하고 맞서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도 이날 그 모디하고 함께 이제 이 구상을 발표하는 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빅딜이다. 그리고 더 안정되고 번영된 중국을 만들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 모로코에서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진이 엄청났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밤늦게 모로코 말라케시 그 서남쪽 한 71km 지점인데 6.8인데요. 그 진앙이 굉장히 얕았습니다. 지하 한 10km 정도. 그래서 피해가 좀 큽니다. 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한 2,120명이 넘고요. 그보다 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그리고 또 사흘째인 어제인가요? 어제 오후에는 4.5 정도 여진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늘 이런 지진 피해 나오면 이른바 골든 타임 이게 이제 오늘이 되는데 지금 뭐 워낙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피해가 좀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사실 처음에 속보로 접했을 때 사망자가 한 200명 정도 된다고 처음에 접했어서 그것도 상당히 큰 피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2,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금 미국 지질조사국 그 관측을 보면요. 네. 그 사망자가 최대 한 10,000명 정도일 가능성이 한 35% 그리고 심지어는 한 1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한 6%가량이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지진 때문에 한 30만 명 이상이 큰 피해를 본 것 같다고 했고요. 모로코는 아시다시피 그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유산도 여러 개가 지금 파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사회가 굉장히 돕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모로코 당국은 좀 이렇게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AFP 통신 보도를 보니까요. 네. 영국하고 스페인 포함한 4개국 지원만 수용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외부에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는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왜 그럴까요? 지금 굉장히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모로코 강진 상황 먼저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G20 정상회의 이모저모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G20 공동선언은 합의가 돼서 발표가 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워낙 이견들이 심해서 특히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동성명이 나오기 어려울 거란 관측을 했는데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 이제 정상회의 첫날이었는데 그때 모디 의장이죠 올해 모디 인도 총리가 회의 도중에 짧은 성명을 내면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합의가 되긴 됐는데요. 굉장히 뭐 좀 이렇게 내용들이 좀 예상보다는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 부분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UN 결의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러시아 침공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러시아 침공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게 아마 러시아하고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한 모양입니다. 그 대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람들의 고통과 부정적 요소가 추가됐다.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좀 톤을 좀 떨어뜨렸습니다. 그 대신 이제 뭐 외신들 분석은 이제 경제 전망이라든가 기후위기 같은 그런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보도가 됐습니다. 연속적인 위기가 장기 성장의 도전을 야기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지지하기 위한 거시 정책 조율을 촉구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 기후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갔다. 이게 특징이다. 근데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뭐 화석연료 퇴출 이런 부분은 좀 빠졌다고요? 지금 인도 쪽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대체 에너지를 한 3배 정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가 있는데 사실 핵심은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인데요. 이 부분은 합의에서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크탱크 관계자들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좋은데 화석연료 단계적 철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유럽연합 공동 고위 관리 얘기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러시아가 공동선언에 서명한 거는 자기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공동선언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참 그래도 성명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 좀 인연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어렵사리 어쨌든 공동선언이 나왔고 특징들도 좀 짚어봤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이 아프리카 연합이 예상대로 G20에 네. 합류가 됐네요. 앞서 네. 몇 차례 전해드렸죠. 예상대로 정회원국이 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연합에 이어서 G20의 두 번째 지역 단체 회원이 된 거죠. 여기는 아프리카 55개국이 다 들어가 있죠. 이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는 의미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분석을 했습니다. 인구도 그럼 상당히 그렇죠. 뭐 네. 인구도 엄청나게 많죠. 네. 그리고 모디도 이제 이 아프리카 연합이 가입한다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이런 세계 경제 불안이라든가 글로벌 남북 분열, 뭐 송소간 격차 같은 데서 해소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디가 이번에 이제 이런 걸 발표하면서 이제 정상들이 앉으면 그 앞에 국가 명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인디아, 영어식 인디아가 아닌 산스크리트어로 바라트 명패를 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국명 논란 그렇죠. 그거잖아요. 인도 내에서도 무슨 뭐 야당하고 이제 네. 여당 간의 어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기싸움을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글로벌 사우스 영향이 확대다. 그래서 이제 인디아라는 거는 예전에 영국 식민지 나오고 해서 이제 영어식 표기인데 우리는 이제 산스크리트어 쓴다 하는 그런 독자적인 그런 목소리를 좀 높이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내에서도 그러면 계속해서 좀 말이 많겠습니다. 예, 계속 네. 뭐 하는데 지금 모디는 이걸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신은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외신은 뭐 이번 G20 정상회의의 승자는 모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내년 총선 앞두고 안팎으로 이미지를 한껏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영국 특히 이제 영국 언론들이 영국 매체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요. 옵서버 이제 가디언 1호판이죠. 어제 논설에서 모디가 이미지를 끌어올렸지만 정상회의 이번 G20 정상회의는 그것 외에는 이런 게 없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모디가 인도를 글로벌 사우스 지도국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이번 행사를 아주 한껏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국 스카이 뉴스 같은 경우는요. 네. 모디가 이번 회의에서 세계적 분열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 어려울 거로 봤는데 이게 합의에 도달한 것도 이런 모디의 노력 덕택인 것 같다. 이렇게 또 모디를 좀 추켜 세웠습니다. 뭐 인도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G20을 통해서 모디 총리도 한껏 좀 위상이 올라갔다. 모디만 올라간 건 아닙니다. 네. 이번에 사실 시진핑이 안 왔죠. 푸틴은 이제 푸틴도 안 왔고요. 이제 바이든은 갔죠. 갔는데 바이든도 이번에 뭐 한 건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의 1대1로 네. 맞서는 이른바 경제회랑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이라는 구상을 내놓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인도 중동 유럽의 철도 항구 이렇게 연결하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1대1로가 있다면 이제 이건 바이든의 1대1로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서방국들이 다 들어갔고요. 백악관도 뭐 여기 대해서 이제 이게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청정에너지 개발이라든가 수출 통로를 구축하려는 거다. 거기다가 또 어떤 전력 공급을 위한 해저 케이블, 그다음에 에너지 수송망, 통신망 설치 같은 것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견제하고 맞서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민주주의 어떤 그런 진영의 네. 어떤 경협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도 이날 모디하고 함께 이제 이 구상을 발표하는 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빅딜이다. 그럼 더 안정되고 번영된 중국을 만들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를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 보면 네,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지 뭔가 느낌은 오고요. 또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그리고 또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여기 대해서 이건 역사적인 구상이다. 그러면서 철도가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유럽연합하고 인도 간의 교역이 40%가량 더 빨리 확대될 거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진영에 속한 인도, 유럽, 여기 또 이스라엘도 들어갑니다.
여기다 더해서 중동에서 미국 입김이 통하는 그런 나라들까지 이제 더 한꺼번에 이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네. 1대1로 정상 포럼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달에 이제 열리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미리 사전에 물타기 하는 성격도 강하다는 지적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중국이 올 들어서 앙숙인 사우디하고 이란 관계 정상화를 중지했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아차 싶어서 이번에 이제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에 집중을 해왔는데 이것도 이제 이번에 이 구상에 이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참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이 내년 재선 도전하는데도 어떤 외교 성과에 하나가 더 들어간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해보면 글로벌 바이오 연료 동맹이 출범한다. 미국, 인도, 브라질이 참여하네요. 네. 백악관이 지난 토요일 날 여기 이제 G20 정상회담 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탈탄소와 목표를 뭐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동맹에는 미국하고 브라질이 이제 주요 그 바이오 연료 생산국이고요. 네. 그밖에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모리셔스 같은 데도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하고 싱가포르는 일단 옵서버국으로 참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백악관은? 이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청정 에너지로의 그 전환을 행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블룸버그 분석은요, 이게 역시 이 시장적 그 선점인 것 같다. 이런 식의 그 동맹을 바이오 연료 동맹을 구축해서 글로벌 바이오 연료 시장 구축의 네. 주도권을 주려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중국과 유럽 글로벌 안정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 리창의 발언이네요. 그러니까 시진핑 대신 네. 왔는데 아무래도 좀 힘이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중국가 이제 이 와중에 어제 밝힌 걸 보면은 이제 그저께 리창 총리가 이제 정상회담 와중에 이제 폰데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 만났는데 네. 우리 협력합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중국하고 유럽연합이 단결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리창 얘기의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디리스킹. 유럽연합이 지난 6월에 그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전략을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협력을 불가능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호 의존이 불안하고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더 단합하자, 단결하자 그렇죠. 뭐 이런 의미겠어요. 리창 총리가 네. 지난 6월에도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독일하고 프랑스도 방문했습니다. 그때 숄츠 총리도 만나고 프랑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도 만나가지고 잘해봅시다 해서 그때 금융 뭐 협약 같은 얘기도 했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좌우지간 유럽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아하고 이런 중동을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유럽을 좀 이제 중국은 또 유럽에 대해서 어떤 게 좀 더 그쪽을 또 이렇게 당기려는 그런 서로 간의 그 편과 진영 확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해 볼게요. G7이 스위스의 신흥 재벌을 비롯해서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유력 인사 재산을 추적하고 동결하기 위해서 조직한 기구에 동참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스위스가 여기 안 들어간다 했습니까? 네. 무슨 얘기죠? 전쟁 나고 나서요. 네. 이런 러시아 자산 이제 동결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걸 관리하기 위한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영어 표기로 이제 영어 약자로는 레포인데 러시아 엘리트 대리인 올리가르히 이거 이제 신흥 재벌이죠. 네. 태스크포스라고 해서 레포라는 명칭으로 이제 외신들이 전하는데 여기 이제 스위스로 아예 정회 멤버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G7이 요청을 했는데 네. 스위스 의회가 우리 이미 협력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봐야 우리가 무슨 뭐 실익이 별로 없다.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부결을 시켰습니다. 추가적인 이미 하고 있다. 그렇죠. 이미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건 이제 러시아를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 자산 동결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려는 그런 이제 이제 그 틀을 만드는 건데요. 국제법상 뭐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위스가 그런 점도 고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 기구가 러시아 부자들 슈퍼 요트 같은 거 막 압수하고 뭐 이런 뭐 부동산 고가 예술품 같은 걸 압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전해주셨었는데 네. 요트라든지. 네. 지금 이렇게 G7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 게 스위스가 이렇게 협력을 하는데 러시아 제재에 좀
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니까 여기 딱 끌어들여가지고 아예 그냥 좀 화끈하게 제재하자는 건데 이제 스위스는 거기서 발을 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요. 그저께 그 키이우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서방이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쪽에 넘기겠다고 말만 계속하고 행동을 안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동결자산 이관에 대한 서방의 의지가 분명히 결여되어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전쟁 시작된 지 벌써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동결자산 처리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다는 그 말만 계속 하는데 행동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미국 재무부가 지금 분석한 걸 보니까 한 2,700억 달러 정도 자산이 지금 있는데 대부분은 유럽연합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동결을 하기는 하는데 네. 실행을 안 한다? 이거는 좀 네. 어떻게 될지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CNN의 보도인데요. 일론 머스크 얘기죠. 우크라이나 확전을 막으려고 스타링크를 껐다. 저 이거 좀 미리 봤는데 약간 영화 같은 얘기도 하더라고요.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미국 작가가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이 네. 그 머스크 전기를 쓴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곧 출간이 되는데 네. CNN이 이제 그 일부를 이제 미리 입수해가지고 일부 내용을 이제 발췌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작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잠수함 드론, 그러니까 이제 잠수 드론이죠. 이걸 보내가지고선 크림반도에 있는 그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때 기억하시죠? 전쟁이 나고 나서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그 인터넷 막을 다 부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괴시켰으니까 이제 안 되니까 그 머스크가 그 자기 스페이스X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막을 대거 무상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그거 덕분에 전쟁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이제 인터넷을 써왔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에 쓰이니까 이 머스크가 이 작가 얘기에 의하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핵전쟁까지 확대될 걸로 머스크가 걱정을 해가지고 자기 그 스페이스X에 대해서 그 잠시 그 인터넷 막을 꺼라. 네. 그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크림반도 공격하는데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그동안에 크림반도 공격받으면 뭐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 비단 요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좋은 것에 쓰이느냐, 그럼요. 나쁜 것에 쓰이느냐에 대한 논란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데. 그 전기 내용에도 보면은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스타링크가 전쟁이나 드론 공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넷플릭스 시청,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같은 걸 좀 더 원활하게 하도록 그런 평화로운 일을 해서 만든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쓰는 건 나는 용납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 보니까 머스크가 또 그 당시에 백악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하고도 통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좀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해서 자기가 인터넷 껐다는 얘기를 아마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인터넷 통신을 복원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렇게 머스크가 당신은 너무 멀리 나간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당신들 패배다. 안 된다 해가지고 위성 다시 안 켜겠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머스크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CNN이 이 보도에 대해서 논평 요청을 하니까 답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해 볼게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재단이 있군요. 근데 네.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허버트 후보.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 바이든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형편없는 대통령이 한 명 더 있는데 하면서 허버트 후보를 얘기를 했죠. 트럼프 이름은 안 하고요. 이 사람하고 버락 오바마까지 13명의 역대 대통령. 근데 그중에 한 사람만 빠졌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 사람도 공화당인데 참 공화당 민주당 가릴 거 없이 네. 13명의 대통령을 기념하는 재단들이 참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이걸 전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신념을 가진 미국 사람들을 한나로 뭉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다. 그렇게 이제 운을 떼면서 논쟁과 의견 불일치가 건강한 민주사회의 당연한 요소다. 그리고 이제 선거 때를 포함해서 정치적 논의에서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짐작하시겠죠? 이걸 이 시기에 낸 이유가 뭐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겨냥한 사람도 있고. 이 성명이 덧붙이기를요. 선출된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고 국민을 바라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에 대한 신뢰가 국민 신뢰가 회복될 거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더 부합한다. 아주 거창하게 해놨는데 이게 바로 이제 누구를 겨냥한 건지는 뭐 다 짐작하실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인가요? 네, 트럼프를 겨냥한 겁니다. 이걸 보니까 공동성명을 작성을 주도한 게 아들 부시 재단에서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공화당 대통령 출신 재단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레이건 그리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이젠하워 그 재단만 성명에서 빠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중국 군대 출산 장려책을 시행, 모범을 보이라라고 했다는데 중국도 인구가 좀 줄고 예, 중국도 지금 뭐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도 이제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시진핑이 군 통수권도 이제 자격으로 이제 중앙군사위 주석 자격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른바 중국군 인구 가족계획법 조치에 서명을 했다고 그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녀들을 3명까지 갖도록 독려한다. 그러니까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육아휴직,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중국도 외동이 많으니까 외동이 군인인 경우에는 이제 부모 간호를 위해서 휴가도 주겠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자녀 보육 이런 것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법적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실은 군대니까 군대는 명령하면은 통하니까 군대가 애 많이 낳아서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참 좀 중국에서만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도 지금 보니까 저출산이 심각하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56만 명. 그러니까 공산당 1949년 정권 설립되고 처음으로 그 한 해 출생자가 10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혼인 같은 경우도 지난해 683만 건인데 전년보다 한 80만 건 줄었고요. 2013년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됐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800만 명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인구 노령화가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도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출생 장려책을 많이 내놨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이 군인 출산 장려에 나선 게 역시 규율이 엄하니까 명령 지시해서 이런 그 뭔가 좀 이렇게 좀 모범을 보이게 해서 좀 뭔가 좀 촉발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인데에서 사실 0.78인가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적죠. 네, 0.7명, 0.78 뭐 그 정도 대에서 지금 뭐 중국 걱정을 할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이도 많고 인구도 많던 중국도 이렇게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